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 청년 정치인 네 분과 함께 20대 대선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첫 토론이라서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오늘은 보다 편한 마음으로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토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했는지, 오늘은 어떤 각오로 임할지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30초씩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순서를 반대로 해서 김현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대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지난번 방송이 저한테는 또 이 방송 토론이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하고 또 주제도 좀 어려워서 좀 힘든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주변에서도 아마 그게 느껴졌는지 너무 긴장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반응이었고, 네, 그랬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좀 덜 긴장하고, 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기대하겠고요. 자, 신현정 청년녹색당 공동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현정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에 방송 토론이 처음이어서 좀 준비된 이야기도 다 못 들려드리고 좀 마음이 앞섰던 것도 있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 많은 제도들이 지켜주지 못하는 좀 더 복잡하고 구체적이고 모순적인 생활의 이야기, 삶들의 이야기를 저의 관점에서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건도 정의당 제주청년선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제주청년선대위원장 박건도입니다. 주변에서는 지난주 토론을 보고 청년들이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내용도 수준이 높고 알찼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게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잘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좀 더 이제 주도권을 잡아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민혁 민주당 제주도당 상임선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제주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청년 정치가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주변에서도 이번에 나온 김에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한번 너의 뜻 한번 말해보라 라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라든지 기후같이 저희 저소득층 혹은 당장 저희한테 미래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로 이제 받아들이고 저희 스스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 대표 출연을 거절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당은 제주도당이 없어서 초청하지 못했다는 점 거듭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토론 방식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청년 대표들이 각자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선 의제를 하나씩 사전에 정했고요. 정한 분이 먼저 기조 발제를 한 뒤 함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난주엔 박건도 위원장이 정한 공정, 그리고 김현지 대표가 정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기본소득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게 되면 제작진에서 정한 의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기본소득.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이죠. 민주당 제주도당 오민혁 위원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25만 원부터 시작하여 점차 금액을 늘려나가고, 그 과정에선 국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저희가 100분 토론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기본소득 관련 공약은 반드시 실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 누군가한테는 큰 금액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간병하다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함으로써 존속살인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22세의 청년이 쌀값 2만 원을 빌리고자 했던 사례와 같이 저소득층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당시 기본 3개월 동안
인당 25만 원 또는 인당 월 8만 3천 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가구 소득의 10%를 차지할 만큼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복지 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재화에 대한 소비, 그리고 이 소비들이 소상공인과 기업으로 돌아감으로써 인재 채용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선순환의 효과로 경제 정책까지 저희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닌 모든 저희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소득이 뭐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지만 찬반 논쟁이 되게 심한 또 주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소득층의 아주 생명과 같은 단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른바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하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주제부터 한번 해보죠. 이게 보편 지원이 맞느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진짜 가난하고 필요한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게 맞냐? 뭐 이런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부터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보편이나 선별이냐라는 의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일하고 싶은가? 그리고 일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출근해서 돈을 버는 시간에 근로자라는 자아를 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퇴근하면은 비로소 나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은 돈 버는 시간 그리고 돈을 쓰는 시간 두 개로 분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매달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어떤 정책적 원칙이 생긴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 두 개의 시계로 쪼개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계기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대선의 화두 중에 하나가 또 주 4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노동 환경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경제 성장이 노동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성장의 재분배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동으로 빼앗겼던 시간을 보다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상당히 녹색당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누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편이냐 이제 선별 지원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편적이고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이것을 한 번에 달성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들의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 문화라든지 제도의 어떤 전반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바로 달성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을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연구자들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주되 이제 적게 시작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되 특정 범주를 정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중장기적인 설계는 아무래도 부분 기본소득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월 이제 2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중장기적인 설계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 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느냐. 월 2만 원의 소득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고 그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되는데 동의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분 기본소득보다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서 예를 들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일 때
청년 배당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모두에 동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 기본소득보다는 이렇게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예.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뭐 새로운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여기 계신 네 분 아마 다 찬성하실 것 같긴 한데 방법론상에 있어서 전 국민한테 월 25만 원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년이나 노인이나 어떤 여성의 특징의 어떤 범주로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김 대표님도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일 것 같긴 한데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또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도 아까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출발을 해서 점차 더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그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량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농어민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지급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점차 더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오민혁 위원장님이 반론을 제기하셔야 될 타이밍 같은데, 자 목적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오히려 범주형이 더 효율적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좀 다른 방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선별 차등 지원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별 차등 지원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 층에 나눠준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분포로 나눠줄 거냐에 대한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그 지원을 받음에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범주형으로 했을 때는 그런 받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들어가는 인력 그리고 재화들이 너무 많이 소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분 기본소득으로 반대로 부분 기본소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소득의 10% 이상이 증가됨을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부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삶의 질 자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범주형 기본소득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지금 하르츠 4 같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12개월간 실업자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되 못했을 때는 아파트라든지 기본소득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특정 계층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공되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선별차등 지원을 했을 때 오히려 그런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봤을 때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재발론 하실 분 네. 계신가요? 네. 그 범주형 기본소득의 어떤 선별 차등 지급의 그 제도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낮은 소득 계층을 설정을 해서 그 계층에게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이 범주형 기본소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년이면 청년, 뭐 여성이면 여성, 농민이면 농민 이렇게 범주를 정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그 범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설정하는 게 어떤 그 범주에 대한 이기주의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주가 예를 들어 청년이면 청년, 청년들만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그리고 농민이라는 것들은 농민이라는 범주는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범주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오늘 빨간 넥타이 맨 것도 국민의힘 후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게 포퓰리즘 아니냐?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다가는 뭐 어떻게 다 좋은데 뭐 그러니까 범주형으로 주든 뭐 전 국민으로 주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확보할 거냐? 돈이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연 25만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부분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가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 규모 자체는 대한민국이 점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같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점차 저희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는데 반대로 국민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연말만 됐을 때 멀쩡한 도로를 다시 깐다든지 혹은 연말만 되는 학교라든지 기관들에서 갑작스러운 물품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만 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탄소세라든지 데이터세 같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한다면 막상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증세가 필요하다면 기업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적을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으로는 큰 증세 없이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의견 어떠신가요?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경제 규모가 점차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를 반드시 하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상이라든지 아니면 재원 마련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나요? 제주도만을 위한 거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제주의 이야기를 또 저희가 제주에 제주형 살고 있기 기본소득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제주에서의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은 제주도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뭐 이를테면은 범주형으로 간다면은 어떤 범주부터 시작할지 이런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 기본소득이다 보니까 전 국민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를 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형 기본소득처럼 어떤 범주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기여금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고 시행되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분야에 이런 기본소득이 제공이 돼야 된다면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농업과 어업 같이 이제 자연 파괴라든지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금을 집행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 부분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혔죠. 제주도에 와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주형 기본소득을 운영하겠다. 그 재원은 환경보전기여금 형태로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쟁점은 여기서의 쟁점은 저희들이 지금 신익환 기자가 어제도 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각 후보들한테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찬성 입장입니다. 근데 사용처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기여금 받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두 분의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환경보전이라든지 또는 관광 인프라 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목적의 명확한 쪽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다른 세 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네, 우선은 아까 이재명 후보의 연간 25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월 2만 원밖에 받지 못하지만 전체 재원을 봤을 때는 사실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재원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이제 제주에 왔을 때 녹색 입도세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자연을 보존하고 이제 다시 복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환경보전기여금이나 아니면 입도세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제주에서 내야 하지만 내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청구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면세점인데요. 올해 이제 JDC 면세점이 지난해 매출이 600억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그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JDC라든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같은 이제 면세점들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어떤 관광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수익을 높이고 있지만 어떤 제주 사회에 대한 환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면세점들의 그 수익의 1%, 뭐 2%라도 이렇게 제주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어떤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범주형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 테고요. 그 중에 하나가 좀 환경보존기여금이 나왔고 면세점 수익도 환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이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목적, 당초의 목적인 제주의 환경보존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지금 쓰레기라든지 하수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게 더 급하냐라고 하는 쟁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도 이 환경보전기여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입도세를 사실 지금 1만 원 수준으로 지금 잡고 있고 이것을 기본소득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이 입도세 환경보전기여금은 자연환경의 수용력에 한계가 있는 이 제주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해설이나 환경 감시, 뭐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처럼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 이 자연의 가치를 높이면서 어떻게 도민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거냐 그런 참여 소득의 형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쨌든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재원 마련의 방향은 좀 반드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거의 방향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어쨌든 사회에서 지속적인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탄소 배출 제로 사회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토건이나 철강 아니면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좀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전환기 기본소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재원 마련의 방향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재미있는 제안들을 좀 더 드리자면은 핵발전에 필요한 원료 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석탄화력 발전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이것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향 아니면은 뭐 캐나다의 콜롬비아 주에서 하고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탄소세를 걷어서 이것의 일부를 탄소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전환기 사회에 대비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도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논의가 여러 번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논의가 길어지면 아마 세금을 걷어들일 영역이 자꾸 나올 것 같아요. 그 경우에 이제 기업에 대한 또 부담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또 다른 이제 차원의 고민이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청년 정치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결국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결정의 힘이거든요. 파워. 그 파워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결국 수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거를 우선순위로 결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제주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환경보전기여금을 가지고 얻어들인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받았을 경우에 그 재원을 우선순위를 제주 환경보존에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형 기본소득으로 도민들에게 나눠줄 것이냐라고 하는 돈이 많으면 좋죠. 다 해주면 좋은데 다 할 수 없는 게 정치 현실이고 그 정치인들이 그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시죠. 우선은 그 입도세를 걷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떤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은 정의당 심상정보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보전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지만 이런 사용처나 이런 것들은 제주 도민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입도세라는 것은 제주 도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관광객들과 전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 입도세라는 것을 받아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기본소득에 이것을 재원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관광객이 들어옴으로써 제주 사회에 있는 어떤 자연이나 아니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고치고 복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주제 기조 발제하신 우리 오민혁 위원장님 마지막 정리 발언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소득층, 특히나 밥을 못 먹는다든지 굶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저희 정부에서 혹은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서 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말씀해 주셨던 여러 내용들도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에서도 듣고 그다음 그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낼 수 있는 방안이 또 다른 게 있다면 한 번 더 다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의제, 기후위기죠. 녹색당 신현정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죠. 아마 정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기후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코로나 위기를 비롯해서 폭염이나 한파, 태풍이나 가뭄, 각종 재난과 위기가 곳곳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주 지역에서 더 집중이 필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년간 전 지구의 기온이 0.74도가 올랐는데 제주도는 2.19도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노지 농사 짓는 한 농민분이 지난 10년간 기후 문제 때문에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어민들에게도 정말 심각한 문제고 해수면 상승도 제주도가 세계보다 평균 2배 이상 빨라서 그러니까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서 태풍 침수 지역도 늘어나고 또 지하수에 염수가 침투하는 우리가 먹을 물, 농사 지을 물이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닥쳐오면은 한 번에 다 같이 멸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자에게서부터 서서히 위기가 닥쳐오는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는 사실 민주주의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제에서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로 전환해 가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만큼이나 지금 정치에서 가장 뜨거워야 하는 의제인데 제주 사회에서 아직 전환의 이야기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참 큰 주제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후위기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 어쨌든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선거 구호 중에 하나도 성장의 문제를 아직도 놓지 않고 계시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파도라는 섬에서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살고 계신 해녀분들이 그 돌에 톳이 제주도 말로 뭐 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 이거를 채취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봤던 그 붉은 지구라는 다큐에서는 마라도와 가파도에 톳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제주에서 상당히 이제 기후위기라는 것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후위기는 사실 그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40년에 1.5도씨에 도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2060년에 2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야만 이것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떤 성장의 비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정의롭게 전환해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약도 있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장에 대한 목표가 우선순위고 기후위기를 어떤 부문의 이야기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데 어떻게 변호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는 저희 미래 세대, 특히 청년부터 어떻게 보면 저희 자식 세대까지 폭넓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나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의로운 전환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르게, 급하게 한다고만 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용량이 0.1%씩 천천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물론 세계 국제기관 쪽으로도 봤을 때도 아직 이 성장률 자체가 좀 더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6.6%가량의 발전량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희가 이것을 기후위기를 타파하고자 순식간에 탈원전이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로 급격한 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전기세 인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세 인상은 산업 경쟁 자체의 약화일 뿐만이 아니고 서민들의 입장에서도 전기세 인상을 했을 때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뭐든지 단계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에 맞춰서 그리고 기후 위기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춘 탄소 제로 시대를 열어야 되면 분명하나 아직까지 너무 급격한 변화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론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라는 것은 저는 구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의 동력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긴급한 현실이고 멸종의 문턱에 발을 걸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헌법에 기후위기를 넣겠다라든지 굉장히 뭐 참신한 공약들도 있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신공항 건설 공약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울릉공항,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흑산도 공항까지 지금 5개 공항을 건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워낙 신공항 건설 공약이 많다 보니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좀 뚜렷한 입장도 사실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좀 업데이트가 된 것이 있나요? 제가 아직 당 쪽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논의가 여러 가지가 돼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반대 측의 의견에서도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고 그다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발전 문제도 있을 거고 특히나 현 기존 공항 자체가 너무 막힌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2공항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과연 코로나 시점에서 당장 필요한 것 또한 지금 저희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그 말씀은 이제 위원장께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시 또 질문을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 현실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장은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힙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기후 위기가 우리가 목적이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성장을 멈춰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기후 위기의 문제 해법인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재반론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까지의 노선이 어쨌든 그러니까 녹색 성장, 그러니까 GDP는 성장하면서 자원의 사용과 탄소 배출은 줄일 수 있는 이 노선을 지금까지 30년간 세계가 채택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패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단호하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과감하게 좀 지금의 GDP 중심, 성장 중심에서 탈출하는 탈성장의 경로를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군비를 축소하고 그 예산을 돌봄이나 공공 서비스에 써보자는 겁니다. 또 공항을 축소하고 공공 의료를 확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탄소 기반 경제, 토건이나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흐르게 하는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GDP 개념이 새로
건설하고 짓고 하는 거에는 이제 GDP 개념에 들어가지만 일부 돌봄 노동 같은 경우는 사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쨌든 빨간 넥타이를 맨 입장에서 반론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힘 지난번 대선 후보 제주 지역 토론을 할 때 이런 반론이 나왔었죠. 텐트나 치실려고요라고 하는 텐트나 치실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고 그럼 성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가요? 라는 근본주의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그 탄소 중심 경제는 이제 어쨌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공감대를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심 경제를 빠르게 이제 폐기하고 이것을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 경제로 이제 이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전환하는데 국가가 어떤 인내의 자본 역할 그리고 이제 최초의 투자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어제 발표한 그린노믹스 경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5개 5대 산업 분야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그리고 저장장치 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 그린 수소 경제, 그리고 생태, 농산업 이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 중심주의로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성장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GDP를 중심의 어떤 지표로 놓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비용으로 모두 다 이제 처리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GDP라는 것은 다른 가치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그린노믹스나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 경제로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은지 대표 하실 말씀 없나요? 네. 한 가지 사례를 찾아봤어요. 이 기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발빠르게 세워서 실천한 덕분에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또 경제 성장을 해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는 곳입니다. 코펜하겐은 2025년 탄소 중립 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또 목표라고 하고요.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2%나 줄이면서도 24%의 경제 성장을 또 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에너지 소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66%가 발생하고 교통에서 또 34%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펜하겐에서는 도시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고 또 풍력 터빈을 확대해 나가고 또 낡은 주택은 재건축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재정비하면서 또 주민들이 이런 자가용들을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 계획 덕분에 2025년까지 연간 3만 5천 명의 고용이 또 늘어날 예정이고 시민들은 전기나 난방비를 훨씬 더 적게 부담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낸 사례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기후 계획이라는 거대한 전환을 이뤄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고용 안전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는 이런 어떤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대안도 찾아가야겠지만 이제는 사실 새로운 좌표와 목표를 좀 설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국내 총생산이라는 이런 성장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성장률에 맞출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그리고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 뭐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아니면 진정한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2050년을 두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205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시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무엇인지 지금 이 기후 위기를 앞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성장 문제와 배치되지 않고도 풀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기후 위기가 우리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후 위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좋고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어떤 중앙 단위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나와 정책 성향이 다른다 하더라도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국민이
꽤 나옵니다. 한 30-40% 정도의 그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성향을 갖는 정치 집단이 실제로 투표로 구현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녹색당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투표로 구현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이제 4.8% 정도 득표를 제주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투표로 구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력을 가질 만한 어떤 정확한 어떤 민주적인 투표 제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만약에 지난 지방선거에 4.8을 득표한 녹색당이 지금 도의회에 두세 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뭐 몇 프로 득표를 했었죠? 11. 네, 11% 정도 득표를 한 정의당이 이제 뭐 한 5석 정도 들어간다면은 지금 도의회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제주의 정책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사실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어떤 비례 민주주의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표론도 등장하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세력들이 힘을 못 얻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의 경우에 사실 정말로 기후위기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김현지 대표님께서도 코펜하겐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제주가 막상 가정용 태양광 시설은 가장 적게 보급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이나 평대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해서 에너지 전환 경로가 대규모 발전 중심으로만 짜여 있고 이것이 또 각종 어떤 도민사회의 갈등을 또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력 제한 같은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형 발전 시설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소규모 에너지 자립 시스템이 제주도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한동 평대 해상풍력단지를 통과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정치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또 제주의 문제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제주에서는 이 기후 위기를 풀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대안이 필요한가? 개략적인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분은 또 혹시 덧붙일 말씀 계신가요? 네, 일단 다들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인데 일단 아까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청년 정치가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가이다 보니 기업의 입장을 조금 대변하고자 조금 한마디만 좀 붙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혹은 여러 사회 이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따라 저희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는 있지만 이제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면 지금은 노인 대상으로 교육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듯이 이런 기업들도 이런 기후 위기에 조금 예민하고 그거에 따라 잘 가고 있다는 점, 즉 너무 국민과 이런 여론과의 반대가 아닌 같이 이런 기후 위기를 조금 해결해 나가고 성장도 어쩔 수 없이 조금 같이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는 이제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토대로 도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산 그리고 개인 간의 에너지 거래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2040년까지 준비되어 있던 계획을 10년 정도 더 당겨서 30년까지 이런 신재생 100% 목표를 조금 달성하고자 많은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제주도 당에서도 이런 다양한 법안들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효과라든지 효율도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마무리해 이런 주시죠. 것들을 전력망을 좀 구축함으로써 좀 제주도 자체가 좀 스마트 아일랜드가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고 좀 기회의 땅 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토론을 계속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마무리 발언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주에 걸쳐서 우리가 4가지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제 말고도 이것만큼은 이번 대선에서 꼭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제
이걸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씩 드릴게요. 오민혁 위원장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제주도이다 보니까 좀 4.3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 세대 자체는 아무래도 청년 세대는 4.3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공감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4.3에 겪으셨던 분들이 여태까지 제주도를 버텨주고 성장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청년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에서의 진상규명 및 사과, 문재인 정권에서의 보상안을 통해서 이제 여러 반대에도 무릅쓰고 올해부터 이제 1,810억 원 정도의 예산 편성돼서 이제 보상은 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유족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과연 이게 정말 집행이 되겠느냐. 지금 당장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막상 내선을 했어야 않을까 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연간에 이제 공약 달성률 95%를 달성한 저희 이재명 후보가 이런 공약들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드리고 이런 정의로운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3월 9일 투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건도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오늘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주에 관련해서 제주가 지금 그 2002년도에 그 국제자유도시 개발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주의 어떤 법정 계획으로서 국제자유도시가 계속해서 이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본, 사람,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규제 완화로서 사실 달성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주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훼손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국제자유도시 계획으로서는 사실 제주의 미래 어떤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불평등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제주의 미래 계획, 미래 비전을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어떤 대한민국 환경 수도라든지 아니면 뭐 생태 평화 도시라든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신현정 위원장님. 네, 지금 우리 지구의 시간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함께 앞으로 대선에서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의 온도를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은 멸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후위기의 시간에서 빠르게 GDP와 결별하고 그 자리를 삶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 돌봄이나 안전한 노동이나 의료들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전환의 주체가 아니었던 시민들이 모두 함께 변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주에서도 화력발전 노동자와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전환기를 앞두고 엄청난 불안함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화시켜서 로드맵을 짤 것이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하면서 전환 이전에 이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이 전환의 길을 함께 어떻게 갈지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뜨거워야 하는 이 기후라는 의제가 정치에서 더 많이 이야기되는 대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지 대표님. 네. 제주는 제주섬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입니다. 또 유네스코 3관왕과 람사르 습지를 가진 곳이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이런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제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품격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는 폐기돼야 하고요. 생태평화도시로 전환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는 잘 보존된 환경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도민이 주체가 돼서 제주 다음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제자유도시 계획 폐기가 잘 드러나서 제주 다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 모두 2주에 걸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집중진단 제주가 대선의 해를 맞아서 신년 기획으로 준비한 청년 정치인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년 정치는 이제 이번 20대 한국 대선의 화두 가운데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기성 정치의 장식품이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정치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도 대선 기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